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2부. 예, 지난 방송 때 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 또 제목을 보니까 네. 제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이 제목이 일단 제목으로 모든 사람을 다 낚았습니다. 딱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것들만 쏙쏙 뽑아오셨네요. 정말 방송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모셔보겠습니다.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 시간도 그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 주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딱 짚어주셨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박 팀장님이 이게 답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보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맞아요. 굵은 선으로 되어 있었다. 굵은 선으로 되어 있었던. 자,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매그니피센트 7과 러셀 2000은 같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것만 되면 우리 불행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동반 상승이 가능할까? 일단 아까 제가 사실 뉴스타임에 가지고 나온 그 예상치를 좀 보게 되면 2024년, 2025년도 여전히 빅7이 좀 강할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그런 이제 수치가 좀 나왔는데 또 전무님께서 보시는 또 방향이 또 다르니 오늘 일단 제목을 제가 보고 나서 한번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달아올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그 매그니피슨 그 7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된 그 중소형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사실상 두 종목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매그니피슨 그 7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주도적인 종목이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낙폭과대주로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낙폭과대주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동안에 이제 고금리에 그 짓눌려서 이제 빚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때 이제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거의 제가 그 과거 평균 대비해 가지고 표준 편차 그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표준 편차 마이너스 1만 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데 그 2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 힘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좀 그 페이드 아웃 될 거라는 그 기대감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먼저 그 최근 시장에서 전체적인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S&P 500 지수하고 이제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이제 나스닥 100 지수니까 이 두 가지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제 위에 차트가 그 S&P 500 지수 그 일봉 차트인데요. 그 이 차트를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것이 그 왼쪽에 이 파란색 그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가 7월 말에 그 고점을 그 찍고 그리고 이제 하락세를 그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전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 갭을 동반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하락 돌파 갭이라고도 좀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갭이 발생하면서 이제 시장이 더욱더 그 하락세가 좀 가속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돌파갭인데 이 돌파갭이 발생한 그 가장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그 저항선 4,400대 이 저항선을 뚫었다는 거하고 이 하락갭을 메운 거거든요. 이게 갭으로 메운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갭으로 메웠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과거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은 그 15,500을 뚫을 때 이 돌파 갭을 동반하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항선을 하여간 갭을 동반하면서 뚫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이 강하고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 우연점은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4,400은 그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의 그 의미가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5,500이 어느 정도 그 지지선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다소 그 숨고르기는 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지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이제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저도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에 그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 마이클 버리 아시죠? 네. 그 공매도의 1인자. 빅쇼트의 대가.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 S&P 500하고 나스닥의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40%의 손실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가겠구나.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숏 포지션을 청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항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시장에서 이제 그 경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최대의 비관론자가 항복을 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서 역으로 그 컨트레리언으로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그런데 이러한 그 정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갖고 나온 지표 중에서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화면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그 특징적인 그 사건들이 나타났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그 S&P 500 지수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상대 지수인데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 상대 강도 지수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과매수됐다, 과매도됐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때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30선 이하로 내려오면은 주식시장이 과매도됐다. 그리고 70선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과매수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다가 과매수로 올라갈 때는 사실상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월 27일 날 그 과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26을 찍고 그 다음날 지수가 S&P 500 지수가 저점을 찍고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70선을 돌파하기까지 13거래일밖에 안 걸렸습니까? 2주도 채 안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단기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받을 개연성이 높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도 이제 이런 패턴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 화면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자주색으로 돼 있는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표가 과매도 상태에서 과매수 상태로 들어갈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13거래일 걸렸을 때 과거 이거 평균 등락률과 상승 확률 그리고 이제 13거래일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니까 한 달 정도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25거래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치만 보면 괜찮네. 뭐 이렇게 올라와도 시장은 괜찮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평균 등락률이 이제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에 다 모든 구간에서 1주 뒤에 2주 뒤에 3주 뒤에 3개월까지 다 그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25거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퀀트 분석을 오래 한 그 경험에 의하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 상승 확률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7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70 미만입니다. 5, 60대. 5,
50%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건데 60%도 사실상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좀 그 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쉬더라도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가지고 계절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11월은 오른다. 근데 12월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개월 뒤가 62%니까 기본적으로 오르긴 오르겠지만 좀 약보합 정도? 요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은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근데 이벤트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어떤 사건이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웬만한 사건들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연준 끝났죠, CPI 끝났죠, 고용 끝났죠, 저기 미중 정상회담 끝났죠, 예산안 끝났죠. 이제 우린 뭘 기다려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서 경험적으로 보면 많이 빠진 게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도 보면은 중소형주만큼은 오르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주도 크게 올랐거든요. 업종으로. 맞아요. 그리고 금융도 올라오고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그 업종들이 S&P 500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메리트만큼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중소형주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낙폭과대 그때 말씀드린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그니피센스 7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주도주다. 주도주가 사상 최고치를 끊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들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 올라오고 애플도 이제 지금 애플이 이제 1등이었는데 아직은 1등을 지키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키 맞추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뻗으려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겠어요. 지금 악재도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악재들이 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하는 거는 아마 제가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이제 우려되는 거 남아 있는 것은 이번에 무디스. 무디스가 이제 전망만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신용등급마저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은 문제는 커질 것이다. 근데 이제 다행히 무디스가 이번에 전망을 하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던 배경이 미국이 적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 일시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셧다운 들어가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어제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는 볼 텐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잠재적인 악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파란색 그래프가 3분기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 각 기업 CFO들이 또는 CEO들이 소프트 랜딩을 언급한 횟수입니다. 95년도부터 올해까지 나온 건데 과거 이제 흐름을 보면 95년도를 빼고는 각 국면에서 이 소프트 랜딩이라는 언급 횟수가 빈도수가 급등할 때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이 음영으로 표시된 게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례 이제 95년은 완벽한 소프트 랜딩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연착륙이라 그래서 연착륙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니까 좋겠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착륙이 벌어졌을 때 과거 평균을 보면 거의 박스권이었다. 등락을 거듭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뻗어나가지는 못했다. 단지 이제 9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그 소프트 랜딩이었기 때문에 아래 차트 화면 잠깐만 보시면 네. 이 아래 차트 이때가 95년도 소프트 랜딩 국면이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거의 일직선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요 국면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예, 예.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조정을 받을 개연성은 있다. 뭔 재료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런 그 기술적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그 몇 가지 흐름들을 볼 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팽배하거든요. 네. 저희들이야 뭐 솔직히 그 낙관론이 이기길 바라지만 아직은 나름대로 다 논리가 타당해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거다? 아니다? 이런 논리들도 굉장히 그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다소 불안하다. 오늘은 이제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 네. 투자자들이 요새 이제 특징이 굉장히 그 코우셔스 하면서 랠리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패턴만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그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세장은 그 우려의 벽을 그 타고 넘어가는 그렇죠. 거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그 11월 말이 되면서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지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국면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워낙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안고 있는 그 재료가 파급력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오픈 AI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좀 정지를 해야 되겠다.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용량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그 GPT-5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캐파도 그렇고 자금력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요청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이 아니라 이제 4일 전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AI 칩을 개발을 했어요. 마이아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아마 양산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TSMC에서 그렇죠. 예,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AI로 인한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테마는 그 유효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예. 그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조정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짧은 조정은 있겠지만 예. 큰 흐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겠지만 개별 종목단에서의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티고 갈 수 있다. 예. 아까 앞서서 저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S&P 500의 전망치를 보니까 한 4,700, 그러니까 예. 2024년 말까지 해서 4,70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 큰 폭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연말 그 전망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연중에 이제 높게 하이하고 이제 로우는 사실상 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4,400에서 4,700까지 간다는 얘기는 거의 한 9% 정도, 8% 정도 여력 있는 거기 때문에 8%면은 S&P 500 지수가 그 연간 그 평균 상승률이 그렇죠. 거의 한 7, 8%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따라가는 거의 겁니다. 비슷한 흐름의 어떤 상승률이다. 정상적인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골드만삭스는 결국 생각 많이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생각 안 하고 그냥 8%니까 계산해서 연평균 8%잖아. 4,700 가자. 야 4,700이네. 이거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EPS를 가지고 S&P 500 지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저한테 EPS가 지금 215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시장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2025년까지는 더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컨센서스가 S&P 500 지수에 대한 그 EPS 컨센서스가 2025년 되면 250 정도를 보고 있다. 250이면 210에서 250이기 때문에 40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한 20% 올라가는 거거든요. 20%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의 똑같습니다. 연평균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은 올라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등락 반복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특히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네. 그 주도주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혹시 이제 쫓아가다가 또 이제 그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예, 또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악순환을 그 방지하고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리 이제 워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뭐 어떤 조정장이 좀 오게 되면 전문님께서는 그 하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4,400이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4,100까지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 4,100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2021년도 이때 그 형성이 됐던 5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던 요 국면입니다. 이 박스권 하단이 4,100이에요. 그래서 요때 그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왔을 때가 이때가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28일인가 그럴 겁니다. 10월 28일인데 요때 이제 4,100을 깨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상승 여력이 이어진 건데 만약에 이 돌파갭이 무너져서 내려온다면은 4,100까지도 다시 한번 그 감안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퀀트로 그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이제 한번 짜본 게 있는데 공교롭게 또 4,100에 걸려요. S&P 500 지수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볼 때 기본적으로 혹시 4,400이 깨지면 4,100. 근데 3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의 한 10%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4,200에서 걸릴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워닝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는 와 이렇게 갭하락을 갭상승으로 메꾼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다. 근데 강하긴 강한데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그 과매수된 걸 보니까 과거에도 그 다음에 많이 안 오르던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강한데 많이 안 오른 게 과거 통계다라고까지 저는 이해가 된 건데 그럼 지금 앞으로는 그래도 앞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뭐 소폭이 될지 큰 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쉬어가기 전에 이제 키 맞추기가 더 이어져야 되거든요. 키 맞추기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폭 과대주들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빅세븐은 위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을 좀 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러셀 2000.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셀 2000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좀 키 맞추기 식으로 좀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나요? 아직은 저는 이제 여력은 좀 많다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계절 패턴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최소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은 그 6개월 이상 간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근거가 최근 2년 내 신저가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매수를 하면은 6개월 뒤에 가면 100% 성공했다. 그때 이제 확률도 말씀드렸 나왔는데 100%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를 그 수익률이 10%가 날지 5%가 날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상승 확률은 100%였다. 그래서 그때 사면은 6개월 뒤에 팔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그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그 S&P 그 지수 대비해서 이제 그 상대 그 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 지표가 뭐냐면은 이제 러셀 2000이 S&P 500 지수 대비 이제 상대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제 특징적인 것이 러셀 2000 지수가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그날 참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러셀 2000 지수가 5% 넘게 올랐죠. 5% 정도 넘게 올랐는데 그때 S&P 500 지수를 2.5% 이상 아웃퍼폼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퀀트 측면에서 그래서 88년도 이후에 이제 패턴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상당히 많이 그 나타났습니다. 아마 21차례일 겁니다. 이 그 상대적으로 그 아웃퍼폼한 2.5% 이상 아웃퍼폼한 것들이 2.5% 이상 아웃퍼폼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제가 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냐면 이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파란색 점이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발생을 하면 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시장이 많이 빠진 국면에서 나오면은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장이 많이 빠진 국면에서 그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은 아직은 더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그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술적 패턴만으로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빅테크를 지금 더 사면은 별로 이렇게 썩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러셀 2000이 오히려 좀 수익률엔 도움 될 것 같고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빅테크 그러니까 빅7 종목 중에서도 네.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때 이제 각자도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예.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이제 AI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은 1단계라는 거예요. AI가 그 전체적으로 확산된 게 네. 이제는 이제 2단계로 나갈 그런 차례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예. 그 흐름들이. 그래서 2단계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AI라는 그 테마는 네. 아직은 더 갈 여력이 있다. 그런데 AI의 대장주는 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는 그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은 주도주를 꼭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잦은 매매를 안 합니다. 예. 시장이 이제 완전히 그 예를 들어서 그 테마가 꺾어지기 전까지는 예. 끝까지 들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올랐더라도 물론 이제 주변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예, 아직은 그 AI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빅7 종목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뭐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굵게 색칠한 종목들 없나요? 저번에는 아니, 우리 찾아보자고. 분명 오늘도 실수하셨을 거야. 오늘 자료에 뭔가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그럼 뭐 그 소형주가 러셀 2000이 그 낙폭과대주 동안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또 도표를 찾아봤는데 예.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은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작성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뭐냐면은 그 러셀 2000의 그 포워드 EPS, 그러니까 포워드 P를 그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게 추세선인데요. 현재 위치는 그 포워드 P가 12.26이라는 거예요. 네. 이 12.26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향후 10년간 기본적으로 그 러셀 2000이 그 그러니까 상승률이 10% 정도는 된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포워드가 12개월 포워드이기 때문에 향후 1년간 12개월 내에는 그 러셀 2000이 10%의 상승 가능성은 있다. 수익률이 10% 정도는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수익력 그러니까 그 수익력도 예. 그 펀더멘탈도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지표를 지금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단에 있는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그 내내 그 계절성 패턴하고 비슷한 건데 이 계절성 패턴을 그 상대 지수로 구해본 겁니다. 상대 지수를 구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매년 11월에 저점을 찍어서 다음에 1월까지는 2월까지는 가더라. 이게 이제 그 소형주가 갖고 있는 그 제니어리 이펙트거든요. 예. S&P 100도 뭐 제니어리 이펙트가 있긴 한데 네.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은 올해 이제 움직였던 흐름인데 네. 올해 움직였던 그 흐름이 사실상 과거 패턴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제니어리 이펙트는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시장하고 똑같이 미국도 11월 들어서는 그 텍스 그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절세 효과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부러 손실을 내서
그 이전에 그 이익을 났던 거를 상쇄를 해서 이제 세금을 절약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파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12월 달에 멈추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낙폭을 메워서 1월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니어리 이펙트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패턴을 답습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소형주는 사실상 미리 먼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그 절세 효과를 위해서 주식을 파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급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미리 선반영이 돼서 네. 이런 흐름들은 적어도 일단 내년 그 1월 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낙폭과대 그리고 펀더멘탈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예. 러셀 2000 지수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수 그러면 그 지수 추종하는 ETF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러셀 2000에 포함된 종목들 가운데 뭐 특정 섹터라든지 이런 거 골라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 주식에 대한 그 펀더멘탈도 잘 모르는데 네. 해외에 있는 그 소형주 2000 종목인데 어떻게 펀더멘탈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러셀 2000 인덱스 ETF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니까 뭐가 좋든 상관없는데 인덱스 ETF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진짜 네. 그 러셀 2000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변동성이 크니까 예, 많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요번에 낙폭이 너무 좀 과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이 아픈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는. 아직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러셀 2000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댓글들 반응을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험해서 어떻게 사니? 대형주 사기도 힘든데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근거를 갖다 대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바로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매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놓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이나 뭐 한 어느 정도 위에 올라와서 또 이제 과거에 그 답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제일 좋은 거는 정말 그 남들이 그 많은 그 어렵다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 사실은 이제 용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자꾸 퀀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하던 시절에 그런 그 아픈 추억들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로 그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업 탐방을 가보고 애널리스트들하고 그 회의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적정 추정치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보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어떤 한계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추정치들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럼 내려오면은 그럼 어느 지점에서 사야 되는지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상 이게 논문으로도 한번 나와서 제가 한번 이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기억은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매도를 함부로 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계속 그 목표가를 하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목표가를 하향을 하는 게 주가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하향을 하다 보면 멈춰요. 멈추고 나서 이제 조금씩 올려요. 사실은 이제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를 이제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혼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무엇으로 이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기술적 분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퀀트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재밌는 그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제 그 구별하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통계 패치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S&P 500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전 종목으로 네.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지선을 그러니까 저항선을 돌파한 종목들을 네. 가지고 바스켓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바스켓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5거래일 이후 일주일 뒤죠. 네. 일주일 후에 이제 매도한다고 봤을 때 얼마만큼 수익률이 나오는가 봤더니 네. 3.8%가 나와요. 일주일 만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퀀트가 이제 하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믿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이제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나와서도 계속 여러 가지 통계치들, 확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증권회사에서도 각종 그 리포트들 나오면은 이제 퀀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를 보면은 퀀트 보고서, 그러니까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에 이제 뽑아내는 그 지표들이 그냥 그 단순하게 추정치로 뽑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 근거, 통계, 확률,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뽑아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계속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예. 이 지표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제 한 가지 지표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만의 그 인사이트가 생겨서 펀더멘탈로 안 될 때는 콘트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아니면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AI를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제 AI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이제는 저희들이 그 백테스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이제 펀드를 살 때 항상 밑에 그 한 줄 나오는 게 과거의 실적은 그 과거의 통계치에 불과하니 네. 뭐 믿지 마시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나오는 그 대세는 어떤 흐름이냐면 기본적으로 다음 달 주가를 예측을 합니다. 다음 달이요? 인공지능이요? 예, 인공지능이. 야,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게 그 액큐러시라고 그러죠. 이제 예, 확률이 정확도. 예, 정확도가 뭐 63% 정도 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63%면은 예측치로서는 상승 확률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측치로서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예.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그 포트폴리오를 짠 것보다 예. 기본적으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낮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진하긴 한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이게 저뿐만 아니라 국내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초보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러한 그 관련된 리포트들을 아마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가 예. 아직은 1단계다. 2단계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익률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게 재밌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AI에 관련돼서 이제 이것은 7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요. 어떤 논문이냐면 아마 그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은 거기서 나온 기업 보고서에서 그 CF들이나 아니면 각 기업에서 우리 회사의 주가 전망 아니면 과거 일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요 반성문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 반성문 길이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반성문 길이가? 예. 왜 늘어났냐면 사과할 게 많아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미 이제 퀀트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센티먼트가 네거티브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부로 그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회사를 긍정적으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퀀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뭐 사과가 아니라 되게 애둘러서 우리가 뭐 사실은 이런데 이걸 뭔 말하는 거야?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 사과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과인데 그래서 일부러 말을 길게 한다.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AI를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AI가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왜 길어졌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단어를 차전을 유출을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회사의 그 전망, 이 기업은 어려운데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구나. 그걸 찾아낸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백테스팅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수익률이 안 좋더라. 그 기업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논문 하나만 제가 이제 봐서 그런 건데 유사한 논문들이 이제 그거보다 더 뛰어난 논문들이 제가 이제 못 찾아서 그러겠지만 아마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파이낸스 부분에도 이제 분야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AI를 이용한 그 PFM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저기 매니지먼트를 이제 시스템을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그렇게 쉽사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들이 많은데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분야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이 이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오픈 AI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최소 4억을 주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전문가를. 그리고 맥시 120억까지 주고 있습니다. 120억?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전문가들 프로야구하고 똑같습니다. FA가 된 사람들은 이제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경쟁이 가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 이렇게 노력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물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쉬운 예로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그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책 한 권을 그 GPT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지? 그 산식이 궁금해?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쩌면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기가 어쩌면은 그 쉬워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편하게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AI는 아직은 더 시작 단계다. 이제 시작 단계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무님께서 이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좀 미래가 되면 AI가 이 투자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어떤 투자의 어떤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그 사이클마다 투자 주체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2000년대에 들어온 투자자들하고 지금 들어온 투자자들하고 심리가 틀리거든요. 심리가 틀리면 주가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패턴이 틀려요. 패턴이 틀리면 인공지능은 그 전에 있는 패턴들을 반영을 해서 토해냈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 바뀌면 그거를 못 잡아내요. 그럼 결국은 이 데이터는 누가 넣어야 되냐면 사람이 넣어야 되거든요. AI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인데 뭐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AI가 이제 좀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는 지가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습이잖아요.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데이터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요, 우리 이게 두 가지 비교를 했잖아요. 빅7 기업들과 그다음에 러셀 2000을 비교를 하면서 빅7은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업사이드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신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낙폭과대했던 러셀 2000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러셀 2000인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빅7을 제외한 S&P 500 가운데 낙폭과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러셀 2000일까요? 나머지 S&P 500개. 왜냐하면 이제 인덱스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S&P 500 지수는 그 500개 종목인데 7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29%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잠깐 한번 보시면 네. 이 지표가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표를 보면은 빅7 종목들이 그 올해 들어서 71%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이 맨 밑에 있는 게 493 종목입니다. 493 종목은 6%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S&P가 19%가 오른 건데 기본적으로 이 6%가 결국은 이 6%에 있는 종목 493 종목이 소형주는 아니거든요. 네. 대형주기 때문에 S&P 500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 인덱스는 이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덱스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 7종목이거든요. 네. 그 이 종목은 아무리 낙폭과대주 해도 기본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빅7이 각계약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지지부진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파이 예를 들어서 그 스파이를 사봤자 안 올라가는데 근데 그 소형주는 낙폭이 이미 전체적으로 다 과다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력이 더 높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ETF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빅테크 7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러셀 2000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낙폭과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 시장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대장주가 만약에 가지 않는데 대장주가 가지 않는데 다른 종목들이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대장주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안 오르는 거냐 못 오르는 거냐. 저는 이번은 안 오르는 걸로 보는 거예요. 못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계약진할 거거든요. 어떤 종목은 옆으로 누일 거고 어떤 종목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대장주들은 빅7 종목 중에서도 그 올라갈 종목들은 또 갈 거다. 안 오르는 거다. 못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럼 아마 그 영어로 이제 사이드웨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옆으로 이제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늘어지는데 소형주는 올라오는데 그러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쪽을 보자라는 거고. 빅7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잡고 있는 종목군들은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시원시원. 아까 어떤 분께서 저 오늘 나오신 패널 분 말씀이 너무 구수하게 하시나. 제가 충청도라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재밌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지금 시장이 고점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빅7 종목들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러셀 2000에 속한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개별 종목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수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스가이드 박재훈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